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효력입니다. 어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왠지 인사를 반가반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루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IT 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혁신과 관련된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의 시대. 지금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두려운 게 뭐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 단계가 낮은 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아웃이 되고 나면 진짜 어디 가서 패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나한테 섭외 전화가 올 텐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가 꺼져 있나?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울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막 그 충전기를 찾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과 가까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좀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선두주자죠. CJ ENM과 그리고 지식개발 채널이죠. EBS가 함께 선보이는 쉽고 재미있는 지식 앱. 풀이를 하면 매일 똑똑해지는 카드. 줄이면은 메똑카. 좀 느낌이 둔탁하죠. 그래서 똑을 빼고 메카.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매일 똑똑해지는 카드 메카. 그렇다면 메카가 뭔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휴대폰으로 게임 카톡만 하는 미생이라면, 똑똑해질 시간 없는 청춘이라면, 화장실 갈 때 휴지보다 휴대폰을 먼저 챙기는 당신이라면, SNS 알림보다 마음의 울림이 필요한 당신이라면, 하루 한 번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세 장의 카드. 한눈에 보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지식, 감성 콘텐츠. 마음에 드는, 나중에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꼭 매일매일 라이브로 실시간 모바일 지식 채널 즐기자. CJ ENM과 EBS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지식 콘텐츠. 매일 똑똑해지는 카드 메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메카. 게임만 하지 말고 문자만 주고받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 3장의 카드를 통해 지식을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3장 또는 아나운서니까 석 장. 매일 석 장의 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많은 정보를 좀 얻어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회사가 합작을 했다. 같이 힘을 합쳤다라고 해도 어떤 카드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EBS가 뭘 가지고 있죠?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지식에 대한 컨텐츠, 각종 지식. CJ ENM이 뭘 가지고 있죠? 정보? CJ ENM은 많은 그림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다 컨텐츠인데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있는 그러면서 똑똑한 지식을 우리가 직접 습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 다운로드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으신 분들이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 받으세요. 지금 말고 쉬는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 받으신 분들은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메카가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지식들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점 스마트해지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기술만 스마트해지면 안 되겠죠.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식의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식 중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지식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한 지식을 선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인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스마트합니까? 자, 그렇다면 스마트한 인간의 조건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한 인간의 조건. 여기 보니까 스마트한 삶을 위해서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different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 different하라. 뭐냐? different와 smart가 같은 뜻이다 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표현 많이 하죠. 야, 우리 쌤쌤이야.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가 탄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different, 다르다라는 단어와 스마트하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 디퍼런트한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그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한 인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요. 우리 한국사에서 시대를 앞선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큰 인물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EBS에서 유명한 스타 강사시라고 합니다. 스타. 오늘은 영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음에 신경이 쓰이네요.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좀 인지하고 있으라. 그래야 시험 볼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거든요. 통 이미지. 단군 조선이 이게 그래프에서 청동기에 그려져 있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끼 들고 와가지고 내 목을 먼저 쳐라. 내 말, 이 말 듣지 않으면 내 목을 쳐라. 라는 과격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 굉장히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점.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문구가 늘 옳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구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그래도 한 10년은 더 일찍 살았으니까. 네, 마지막에 아주 멋쩍은 웃음을 주셨네요. 자, EBS 한국사의 명강사입니다. 큰별쌤으로 더욱 유명한 최태성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정말 마지막에 갑자기 웃음소리가 저 뒤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자, EBS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자칭 큰별이고요. 네. 최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늘 어디를 가나 이 강연의 주제는 항상 그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로 시작해서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로 끝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어떤지를 잠깐 테스트를 하고, 항상 그 옛날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작할 때는 늘 앞에 뭔가 질문을 던지고 출발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수준을 알아야 제가 강의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답을 맞추셔야 이게 강의가 넘어가요. 이거 지금 생방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거 안 맞추면 우리 같이 못하면 이거 못 넘어가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런데 그건 알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붓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마이크 들이댈 때 답하는 거 제일 무섭죠? 괜찮아요. 뭐 한국사인데요. 뭐 제가 잠깐 몇 가지 그 단어를 제가 질문을 딱 드리면요, 연상된 인물을 탁탁 말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벌써 바로 앞에서는요, 제 시선을 안 맞추시려고 지금 막 미치게 지금 막 뭔가 찾고 계세요, 지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선택되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가 있으면 딱 떠오르는 인물을 그냥 바로바로 대시면 돼요. 네. 자, 한글 세종대왕.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잘하셨어요. 다 맞추시면 제가 이따 나중에 선물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명량. 이순신. 잘하셨어요.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돼요. 세 문제거든요. 한 문제만 더. 대동법. 김정호. 누구요? 김정호. 아, 대동법 김정호. 대동령 지도죠, 그건요. 아, 좋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세 문제 두 문 맞추신 거예요. 이거 마이크 들이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세 문제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살수대첩. 일제문덕.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이토 히로부미. 그 안중근. 잘하셨습니다. 전 윤봉길이라고 하실까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했어요. 마지막 질문. 대동법. 잠깐만요, 저 알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막히네요. 이게 그죠? 자, 힌트 좀 드릴게요. 영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에 영화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맞추셔야 이게 넘어가거든요. 못 맞추시면 못 넘어가요. 아셨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굴까요? 첫 번째 질문. 5,000원권. 이황. 자, 옆에서 지금 5,000원권 했는데 신사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5,000원권. 태계왕.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주로 이렇게 5만 원권 쓰시는 분 같습니다. 5,000원짜리는 잘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제가 기회 한 번만 더. 이거 우리 맞추셔야지 넘어가거든요. 자, 5,000원권. 율곡이. 율곡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5만 원권. 심사임당. 빙고. 자, 제가 마지막 저기 여기 보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 이거 맞추셔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 대동법 누구예요? 광해. 광해.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더 이상 제가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생방인데 지금 막 너무 떨린 거. 제가 막 떨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대동법은 우리 광해가 떠오르시죠? 자,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자, 지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였으니까요. 예, 제가 EBS, 영화는 CJ, 광해. 네. 그리고 메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자, 대동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그 조선 시대는요, 일반 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세, 공납, 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니까요. 전세는 뭐냐면 자기가 그 농사 짓잖아요. 농사진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지금의 뭐 소득세 개념이 되겠죠. 그죠? 똑같이 내는 거고. 역이라고 하면 뭐 저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오셨어요? 네. 오케이. 예. 뭐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역이에요. 예. 지금도 또 있어요. 그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지금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납은 지금은 없어요. 공납은 뭐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집집마다 할당을 받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양반집도 내고 상민집도 내고 이거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특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늘 똑같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할당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당량을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주도의 귤 바람 많이 불고 태풍 많이 불고 그러면 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할당량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공납을 내는 게 어려워요. 일반 민들한테는. 항상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업자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조선시대도요. 그래서 대신 그 특산물을 납부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네,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와 지방관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대신 내야 되는 이 공납을 엄청나게 가격을 튀겨가지고 일부를 관리한테 주고 일부를 먹고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관리한테 이게 제 인정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인정머리 없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인정이라고 한 게 그 부정과 비리의 커넥션의 그 단어였어요.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공납 때. 어쨌건 간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고치자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공납의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좀 균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대동법. 야 다 똑같이 쌀로 내. 간단하잖아요. 그럼요. 균일하게 되니까 쌀로 내. 이걸 처음 시행한 왕이 바로 광해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제가 근데 광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광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출발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쌀로 내니까 토지가 있는 사람들,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즉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증세가 되는 거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양반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 권력자들한테 세금을 증세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금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신문 이렇게 보세요. 조금만 세금이 올라가도 와 엄청 난립니다. 이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리냐면 100년이 걸려요. 얼마나 엄청난 저항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광해는 그 대동법을 출발한 거고 그럼 광해가 100년 동안 그럼 그 대동법을 밀고 나가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광해는 더군다나 인조반적으로 쫓겨나잖아요. 광해는 출발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처음 이 대동법을 시행한 사람이고 이후에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런 식으로 쭉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확산됐는데 그 대동법을 확산시키는데 끊임없이 매진한 인물이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반응 보니까 뭐야 저 사람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아까 지금 제가 툭툭 던지면서 그 위인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 이순신 위인은 맞죠.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그분들을 따라하기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김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친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획을 긋는 그런 인물 같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나의 삶과 아니 또 내가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처럼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김육이 어떻게 대동법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10대. 이 김육 집안은요 이 정치 투쟁 과정 속에서 몰락한 집안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몰락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10대에 소년 가장이 됩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가난한 집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데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집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 공부. 그렇죠, 공부죠. 스터디. 그건 뭐 요즘도 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근데 조선 시대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드디어 20대 성대 정시 합격합니다. 역사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대랑 비슷해요. 다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과거에는 소과와 대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소과가 뭐냐면 지금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소과 합격하면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대에 정시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대에 이렇게 당시 성대가 이제 국립대학교였으니까 지금의 서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대에 정시 합격했어요. 열심히 들어가지고 공부했는데 저희 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 학생회가 상당한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학생의 조직이 있었는데 김육이 그런 활동을 해요. 20대 그 열혈 또 남자 아닙니까, 그죠? 피 끓는 그 청춘 젊음. 그래서 당시 정권이었던 그 광해군 정부를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은 여론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광해군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광해군 정부였던 그 무능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기가 안 좋겠죠, 이 김육을 바라보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려요. 예. 이게 김육 입장에서는 자퇴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른 거죠. 예, 잘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30대가 되어가지고 이 김육이 어떻게 합니까? 잘렸는데, 그죠? 관리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시를 봐야지 관리가 되는 건데 잘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뭐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30대에는 귀농을 합니다. 귀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30대 귀농을 한 이 김육이 거처한 초기 거처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저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여기서 거수로 1번, 2번,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한 명씩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이거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다 방송 나오는 거 알죠?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어떻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1번 손 드세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오케이,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2번 손 드세요. 오, 네, 내리시고요. 자, 3번 손 드세요. 좋습니다. 3번, 그러니까 2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1번이죠. 이 귀농을 해가지고 이 김육이 처음 살았던 집은 정답은 1번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초기에는 살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2번으로 와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너무 얼굴에 걱정들이 그냥 좀 이따 2번 오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김육이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디였냐면 잠곡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가평이에요. 서울에서 한 80km 떨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생계를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반인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양반이니까, 그죠? 자, 어찌건 경우의 수는 많은데요. 제가 선지를 드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찍으시면 됩니다. 과연 이곳 잠곡 가평에서 김육은 뭘 팔고 살았을까? 1번은 수시고요. 2번은 고기고요. 3번은 비단이고요. 4번은 nothing. 공부했다는 얘기죠. 네, 어디 양반 주제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으시면요,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저건 답이 아니고 저건 답이고 저건 답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한지 모르겠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 3분의 1. 좋아요. 손 내리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왜 2번인 것 같아요? 굴이 시원해서. 굴이 시원해서 고기를 만들었어요? 고기를 저장했다? 좋습니다. 네, 2번 있고요.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없네. 자, 4번. 4번 의외로 많습니다. 4번 의외로 많네요. 자, 손 내리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주의가 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예, 1번이었습니다. 왜냐면 굴 속에서 파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nothing 하기에는 그럼 죽으란 얘긴데 그건 너무 좀 그렇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백정이기 때문에 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3번은 저거는 엄청난 부자 상인들이 파는 거예요. 예, 시전 상인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거든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답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예, 1번 숯입니다. 그러니까 숯 장사를 합니다. 나무를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 파는데, 그 숯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그걸 팔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킬로라 했어요? 80kg. 왕복 몇 킬로예요? 160입니다. 그 160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숯을 파는 30대 김육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학교도 잘리고 나갈 길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이쯤 되면 그냥 인생 바닥이에요, 지금요. 그죠?
게다가 양반인데 양반이 지금 숫 들고 지금 그 물건을 팔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김육은 그 비웃음을 듣지 않습니다. 김육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80km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과정에서 김육이 뭘 보냐면요. 당시가 이제 1592년 임진왜란 터지면서 임진왜란 마무리된 그 이후 전후거든요. 전후 17세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80km 또 80km, 160km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백성들의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김종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닌데 과연 정치가 뭐길래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관리에 나간다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30대에 자신의 좌우명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자 나오니까 더 긴장하시죠? 읽으려고 하세요. 좋아요. 그런 시도 좋습니다. 애물재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도우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다 보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애물재인이라는 인생의 좌우명을 그 160km의 서울에서 가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장사의 길 속에서 이 김육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광해군 정부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잖아요. 인조반정 들어오면서 다시 관직에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40대. 드디어 공시에 합격했습니다. 네, 공시에 합격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그 꿈을 펼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감히 생각해봤는데 뭐가 좋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동법은 광해군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광해군 정부는 나를 쫓아낸 정부잖아요. 굉장히 미운 정부잖아요. 그러면 광해군 정부가 시행했던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김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도움이 된다면 혹시 나를 핍박한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김육의 기준은 바로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50대 대동법 확대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양반 지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반대가 엄청납니다. 보시죠. 정치인. 요즘 들으니 서울과 지방 백성들이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항상 이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백성을 들먹이면서 정책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둘러보면 그건 포장지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바로 그 기득권 세력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죠. 정확히 김육은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서울과 지방 사람들 중에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는 다만 박납 몰입애들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0대에 가서도요. 이 대동법 확대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광해 때 그 경기도 지역 시작했고요. 인조 초기에 이 강원도 지역. 지금 이 김육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전라도하고 이 충청도 지역. 왜냐면 여기 곡창지대거든요. 여기에 대동법 기법만 딱 꽂으면 이거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60대까지 됐는데도 이게 안 돼요. 60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전하, 김육의 변법, 대동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김육. 다시 상소 올립니다. 만일 저를 업신여기고 제가 대동법 주장했다 공격하면 전하께서 아무리 신을 구하고자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전하는 저와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70대, 아이고 40대 공시 합격해가지고 70대까지 왔어요 지금요. 그죠? 70대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김육은요 던집니다. 뭘 던지느냐? 이걸 던집니다. 사직상소 던집니다. 뭐 이쯤 됐으면 이제 막판사판, 이게 이판사판이잖아요, 그죠? 던집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를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라는 상소를 쫙 올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공합니다. 드디어 충청 대동법 선고. 이때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김육이요. 자신의 그 몇십 년의 그 관료 인생에 승부를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땄어요. 인터뷰를 땄어요. 뭐라고 인터뷰 땄냐면 이렇게. 기록인데 인터뷰 기사가 비슷해요. 나는 어리석어 학문 잘 모르는데
나는 그저 전략해서 백성 아끼고 부역과 세금 줄여주는 것, 이게 내 역할이야 라고 인터뷰 기사를 멋지게 딱 때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김육, 와우, 인생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충청도까지 이제 이 대동법을 시행했으니까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다음 목표, 다시 전선 확대. 자, 이제는 마지막 그 깃발, 전라도에 대동법을 꽂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 여기다 대동법 깃발만 딱 꽂으면 이제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70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걸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쭉쭉쭉 가다가 이게 나이가 몇 살까지 가시냐면 79세까지 가세요. 79세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 1필을 남기십니다. 그 1필이 바로 유언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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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언상소 중에 너무 가슴 뭉클한 문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이 만약 죽으면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이게 나 죽어도 되나? 이게 나 죽으면 이거 대동법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이 상소를 올리시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근데요, 김육 이분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유언상소 남기실 때요 이미 자기 사람들요 전라도 지역에 관리로 다 파견시켜 놨어요. 대동법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예, 결국은 바로 이 김육의 꿈대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육이 30대 그 나락,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있을 때 80km 서울, 80km 가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김육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젊음,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79, 79세 그 일생으로 답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지금 젊은 청춘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린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습니다. 네, 다 죽는데 우리가 눈 감을 때 과연 나의 이 한 번 온 인생, 이 짧은 인생,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답을 어떻게 구하시고 눈을 감으실지, 젊을 때 한 번쯤은 이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생으로 이 대동법에 온 일생을 바치신 김육 이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 결론이 뭐죠? 결론? 예, 5,000원권은 율곡 2이다. 퇴계 이왕이 아니다. 이거 아니죠? 예, 대동법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죠? 요즘에도 역사 시간에 배우죠? 국사 시간에 대동법에 대해서. 저 요즘에 이 타 방송이긴 합니다만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서 심취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해가 나와요. 광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광해가 나중에 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 군이죠, 그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조 반정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가 연결이 되는 이 얘기다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역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대동법, 저도 배운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백성을 생각하는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이 김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단어, 특히 제가 얘기했던 단어 different라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아직 청년입니다만 왜 웃죠? 예. 나도 얘기해놓고 쑥스럽네? 난 결혼 안 하면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모든 그 대한민국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이 미래의 자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있고 더불어서 청년이 자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TBS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오늘 정말 혁신적인 생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IQ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IQ가 뭔지 알죠? 뭐의 약자입니까? IQ. 영어로 뭔지 알죠? 다 아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좀 전에 봤어요. 인텔리전스 쿼션트 이래가지고 지식 지수죠. 내가 얼마나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고. 그 다음에 발전된 개념이 뭐죠? EQ. 이거 뭐죠? 이모셔널 쿼션트죠. 그래서 감성 지수입니다. 요즘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SQ. SQ. 뭘 것 같아요? 예? SQ. 영감 지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quotient.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IQ, EQ를 넘어서 내가 어떤 영감적인 생각,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연은 이 SQ, 영감 지수가 거의 아마 99 아니면 100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100점 만점에.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위대한 크리에이터로 명성이 나 있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후배기도 해요. 같은 회사 출신이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건 힘드시겠죠? 그건 뭐 하나 두개 세 개 가지고 합장을 하기 전에 이걸 다 해먹는다. 와, 제대로인데. 자, 들어갑니다. 와, 아이고. 멀었어 아직. 빨리 해. 대충 뿌려 대충. 뭘 대충 뿌려? 누가 빵 좀 아는 사람 없냐? 기다리는 거 초조하네 정말. 초조해. 안 예쁘죠? 잘 보셨네. 야 대박인데. 네, 대세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그야말로 대세라는 표현이 딱 맞는 PD죠. 꽃보다 대세, 나영석 PD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런 데 서서 뭐 드릴 말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강의 어쨌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뭐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나왔고요. 뭐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 Be Creative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뭐 창의적인 사람이 되자, 창의적인 뭐 사람, 뭐 인재가 되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방송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방송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더 한정적인 분야,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창의력 또는 창의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10몇 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그냥 뭐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미루어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부담 없지 막 대단한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뭐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고 또 이전에는 꽃보달배라는 프로그램 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뭐 여러분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즐기시겠지만 안 즐기시나요? 가능하면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프로그램 만드는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PD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하는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대충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일반론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모든 PD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좋은 프로그램이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뭐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세 가지 요소라는 게 첫째, 새로울 것. 둘째, 재미가 있을 것. 셋째, 의미가 있을 것. 이래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요 세 개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늘 한계에 부닥치곤 하는데 이 세 개를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개는커녕 사실은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 있어도 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히트한 프로그램이 돼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세 개를 다 들고 있다? 그러면 5년 10년 가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들고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울 것, 재미있을 것, 의미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다 똑같은 비율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상외로 새로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능 프로를 만드니까 재미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다큐를 만드는 거면 의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모든 재미나 의미는 새로운 틀거리 안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넘쳐나는 콘텐츠 중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저거 재밌네 하고 바로 사라지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 생명력의 차이가 바로 그 새로울 것이라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그 새로울 것이라는 그 요소가 과연 어떤 것인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새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보 앞선 새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한 보를 앞서가면 시청자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청자는 지겹다고 생각해요. 딱 반보만 앞서가야 시청자가 저거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반보를 기꺼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늘 반보 앞서 나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청자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지난한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반보 앞선 새로움인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척하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꽃보다 할배를 만들 때도 지금 삼시세끼를 만들 때도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었으면 기획해놓고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이러고 그냥 마음 놓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늘 조마조마하면서 매주 저도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이고 또 그 피드백을 가지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반보 앞선 새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저도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탐구한 결과 그런 거를 조금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새로움이다. 새로움이란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새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어만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누굴까?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인가요? 그건 사실 알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크리에이티브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일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꽃보다 할배라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1박 2일이라는 컨텐츠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반보 앞선 새로움은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했으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해외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됐어요. 그럼 배낭여행을 가면 누굴 데려가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판단해요. 관습적인 판단이라는 건 늘 그래왔으니까,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라는 의문보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서고 생각해야 돼요. 해외여행을 간다, 배낭여행을 간다. 과연 누굴 데려가는 게 좋을 것인가? 여행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렇다면 배낭여행을 가야 하는,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나이대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있다라면 그건 몇 살일까요? 20대 대학생 아닐까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또는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기 전에 그래 인생의 견문을 넓혀야지 하고 떠나는 게 사실은 배낭여행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 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은 누굴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갓난 아이거나 아니면 80세가 된 어르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응당 가야 옳은 배낭여행을 사실은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르신들이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연결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비로소 스파크가 튀기는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이 지하철역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20살짜리 어떤 젊은 아이가 지하철역에서 에펠탑을 찾아가는 건 사실 그닥 새로울 것도 없는 거죠. 저 친구 잘생겼다. 저 친구 영어 잘하네. 그런 것들은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이 지하철역에 비로소 섰을 때,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도움 없이 어떤 길을 찾아갈 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유적이나 유물 앞에서 꼼꼼히 설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빠져드는지도 모르고 빠져들죠. 거기에는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언밸런스한 조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낭여행이라는 젊은이의 전유물을 어르신들이 갖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비로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보 앞선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전혀 다른 거 두 개를 무조건 부딪히면 그거는 창의적인 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럼 아무거나 이렇게 부딪히면 되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부딪힐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죠. 이 두 개가 전혀 다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혀서 스파크를 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 자체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보편적인 소재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집이란 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런데 네 꿈을 펼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꿈 펼치고 싶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소재인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행이라는 소재를 보세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합니다. 왜? 일상에서의 탈출이니까. 여행을 즐기지 않더라도 누가 여행 갔다 왔으면 여행 가는 사진이라도 한번 보잖아요. 와, 신기하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와, 어떻게 꽃알바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예능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생각을 했나요? 참 대단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박근영, 신구, 백일섭, 이순재 선생님 이 네 분은 그 어떤 소재보다 보편적인 소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존경하거나 사랑하고 50년 이상 브라운관에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이분들만큼 보편적이고 사랑받는 소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두 개의 거리가 머니까, 배낭여행과 어르신이라는 거리가 머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개를 엮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왔어요. 꽃보다 활발하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요. 아무도 짐작 못하겠지만 난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그랬다가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결과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일수록 대중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아이팟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아이팟에 노래를 담은 건 노래라는 소재가 사실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고 가장 보편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래라는 가장 보편적인 소재를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라는 거예요. 그렇게 꽃보다 할배가 끝나고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점심을 먹고 회사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일 너무 많이 시켜. 짜증나 진짜. 뭐 관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아, 나도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놀러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누가 만약에 너한테 지금 한 며칠, 이틀 또는 사흘 너한테 시간을 준다면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아, 저 뭐 태국으로 잠깐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그런 상상의 나를 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밥 먹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먹고 커피 다 마시면 다시 일상으로 우린 돌아오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커피 다 마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편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그런 얘기하면서 다 푸는 거잖아요. 아, 그래? 너는 뭐 하고 싶어? 너는 뭐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디 전파도 안 터지는 시골에 가서 비 오는 날 처마에 빗물이 떨어지는 시골집에서 처마에 빗물이 떨어지는 걸 들으면서 부침개 구워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부침개 다 구워 먹으면 시원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만화책 볼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리고 야, 진짜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거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지친 직장인들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몰입해주고 재미있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시골에 가서 아무 고민 없이 밥만 해먹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누가 갈까? 누가 할까? 이젠 쉬운 거예요. 시골이라는 컨텐츠는 뭐예요? 시골,
외따로 떨어진 곳, 뭔가 촌스러운 곳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시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두 개를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나는 거죠. 어떤 스파크가 나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스파크를 우리는 찾는 거죠. 요리 이런 거 나 완전 관심 없어, 나 싫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면 되죠. 그게 바로 이서진, 옥태견 이런 분들인 거예요. 외국에 유학을 했고 뭔가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왠지 시골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 일부러 그런 분을 시골이라는 공간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스파크를 우리는 재미라고 생각하죠. 재미라고 보고, 그런데 그 재미 안에는 사실 새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골의 공간 안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찍으면 그거는 자연 다큐멘터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서진 씨와 옥태견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로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작품 하나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잠깐 종합하면 어쨌든 다른 것들을 충돌시키는 거에서 스파크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 스파크를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그 두 개의 소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골이라는 소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잠깐 놀러 갔을 때 맛봤던 따뜻함, 안온함,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공간으로서의 시골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정서적 지지를 얻는 소재인 거죠. 그리고 이서진 씨를 축으로 만든 저쪽은 사실 뭐예요? 꽃보다 할배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시골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다는 이미지를 이미 굳건히 쌓아온 소재인 거죠. 그 두 개를 부딪혔을 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소재 두 개만 부딪히면 되는 걸까?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소재,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소재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사람들이 원하는 소재, 그것 또한 그게 마지막 요소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트렌디한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들이 시골에 간다라는 걸 했을 때 이전까지 시골이라는 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그려졌냐면 있기 힘든 곳,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 한시 빨리 떠나야 되는 곳, 그 안에서 모기에 쏘이고 막 일하다 땀나고 굉장히 괴로운 곳, 그래야지 예능적인 재미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려진 시골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시골을 그릴 때 과연 그렇다면 2015년도에 사람들이 원하는 시골의 상은 뭘까? 반부 앞선 새로움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구닥다리의 시골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킴포크라는 거 아시죠? 킴포크라는 뭐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신자연주의적인 잡지.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진 속의 화보를 보면서 열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진, 나도 언젠간 저기서 들꽃을 장식해두고 그 앞에서 뭐 무슨 티를 한 잔 마시고 싶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잠깐 그렇게 위안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지를 덮고 일하러 가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TV 속에서 그런 킴포크적인 위안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약간 재수없어. 그냥 돈 있고 젊은 도시 여자들의 로망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소비층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만 주면 또 안 되는 거죠. 어떤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젊은 친구들에게는 호기심을, 그리고 그런 어떤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망의 충족을, 모든 방면에서 조금씩 그런 걸 다 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시세끼의 무대가 되고 있는 정선을 보면 소뚜껑이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또 세련된 것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 들꽃이 피어 있고 그 집들도 막 쓰러져가는 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나도 하루쯤은 저기서 자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공간인 거죠. 그렇게 사실은 그 미세한 조정을 해서 그냥 시골의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트렌디한 2015년에 시청자가 원하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만족시킬 법한 그런 공간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서진과 옥태견을 넣는 거죠. 크리에이티브라는 작업은 사실 이렇게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소재, 보편적인 소재를 찾아서 충돌을 시키는 거고, 그 보편적인 소재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만한 소재를 찾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수도 없이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티브한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은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크리에이티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일수록 아이디어와 결과물의 갭이 큽니다. 그 말은 뭐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실행까지 옮기면서 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풍파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닳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위험하니까 빼고 이거는 좀 더 보편적인 걸 바꾸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은 뻔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게 새로운데 왜 내 윗사람은 이걸 알아주지 못할까? 내 생각이 이렇게 굉장한데 왜 내 친구는 이걸 이해를 못하지? 라고 누군가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 본인의 탓이에요. 그 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해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언젠가 누군가 나를 주의 깊게 돌아보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혹시 무슨 아이디어 없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되잖아요. 어디 가서 저 이렇게 새로운 거 있습니다. 저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상외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으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을 때만이 비로소 누군가가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제가 삼시세끼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왜 했는지 아세요? 삼시세끼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기획이었어요. 시골에서 하고 사람도 적게 나오고 장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게임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리스크가 많은 기획인데 제가 왜 그걸 했는지 아세요? 꽃보달배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꽃보달배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는 기획을 해도 누군가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현실로 옮길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이 되어야만 해요. 나는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만한 입지에 있는지,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지, 그럴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내가 거기를 실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 결국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랐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펼친다면 누구라도 자기 분야에서 크리에이티브한 1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강연자 나영석 PD에게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여기 있는 젊은이들, 되게 대학생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정말 눈망울이 레이저 나오겠어.
정말 똘망똘망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강연 스타 PD 나영석 PD 얘기였는데 주제가 뭐였죠? 비 크리에이티브였죠? 저는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뭘 느끼셨어요? 뭘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티브 하면 저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는 생각, 현실이 기반이 돼 있는,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광의의 범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굉장히 평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했잖아. 삼시세끼에 차승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시적인 남자와 유해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스러운 남자가 어울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영석 PD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주 즐거우면서도 또 얻을 게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죠? 메카는 하루에 석 장의 카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장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뭘까요? 오늘 들은 것만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 나영석 PD 두 사람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바로 가지면 또 여러분들이 생리적인 황도 좀 생리적인 작용도 좀 해소하셔야 되고 저희도 자리를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세 장의 카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업데이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카를 꼭 업데이트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카드 두 사람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자. 카믹선! 휴대폰으로 게임 카톡만 하는 미생이라면 똑똑해질 시간 없는 청춘이라면 화장실 갈 때 휴지보다 휴대폰을 먼저 챙기는 당신이라면 SNS 알림보다 마음의 울림이 필요한 당신이라면 하루 한 번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나중에 박수 쳐주세요. 박수 치면서 시작한대요. FD가 얘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해 봅니다. 아시죠? 방송상으로는 지금 들어온 게 안 나간 거예요. 들어와서 앉아 있는 상황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돼요. 나도 똑똑하니까. 스마트한 사람만 왔잖아. 네, 한국사 명강사 최태성 선생님 그리고 꽃보다 대세 나영석 PD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강연을 너무나 잘 들었고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명강의였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저 나영석 PD는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봤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아까 사실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나 PD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하던 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이미 스타 PD가 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꽃보다 할배 시리즈 쭉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삼시세끼까지 3연타석 홈런을 친 셈이에요. 야구 선수로 따지면. 근데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 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은퇴할까 생각 중. 예. 아니 그런 부담감이 진짜 있죠. 없지 않고요. 근데 뭐 가능하면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거를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기대감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시청률이 지금 10인데 다음에는 15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비수로 꽂히거든요. 예. 그 제작 환경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두 분과 함께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저 나피디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는 뭐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가 딱 보면서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비결. 글쎄요. 뭐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뻔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냥 뭐 여행을 한다거나 시골에서 밥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소재를 가장 가공을 덜하고 내놓으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근데 이게 만들다 보면 참 그러기가 네, 쉽지 네, 않을 네,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욕심이 또 앞서기 네, 때문에 네. 저희도 모르게 양념을 치고 뭐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을 참아내는 게 사실은 뭐 또 어떤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이기도 하고 MC 입장에서는 제작자의 마인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렇잖아요. 맛있으면 와! 와! 뭐 이런 이제 탄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자들이니까 오버하게 돼 있는데 삼시세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밥 먹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리얼리티구나. 진짜 저기서는 과정이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얻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최태성 선생님. 예, 역사는 최태성을 모르면 허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요. 예, 저는 나피디는 잘하는데 최 선생님은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쪽집게 선생님이고 이쪽 분야에서는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 예, 옆모습은 특히나 KBS의 이재후 아나운서를 닮았어 또. 그렇습니까? 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비슷해. 나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후라고. 예. 똑같아요.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자 비결이 뭐세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나영석 PD님은 네. 그 만드시는 걸 갖고 이렇게 솔직히 굉장히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제 거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나영석 PD님 만든 거 보고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다음에는 나 PD가 마지막에 시청자 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 좀 도움이 좀 되는 게 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잘 알려주는 선생님. 뭐, 그러니까 그만큼 잘 짚어낸다는 얘기죠 뭔가를. 네 알겠습니다. 본인 홍보를 또 깨알같이 하셨어요. 나중에 또 많은 분들 수긍하시겠네. 예. 자, 두 분은 메카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필히. 메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피디? 그 EBS하고 네네. 같이 만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네. 있고요. 예, 뭐 일상적으로 뭐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네네. 어떤 뭐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선두주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 강의 자체가 메카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예. 두 개의 컨텐츠가 만날 때 지식과 비디오적인 컨텐츠가 만날 때 거기에 이제 나피디의 작품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저 최 선생님은 보셨어요? 근데 전 아까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뭐 제가 EBS, 그렇죠. 네 나영석 PD님이 CJ 그리고 네. 합쳐서 메카. 어. 네. 그러네요. 각각 하나의 채널을 대변하는 분들이네. 그렇죠. EBS의 대표, CJ ENM의 대표. 예, 앞으로 CJ 그리고 EBS의 사장님이 목표신가 봐요. 예. 자, 나피디의 이야기를 보면 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통해서 밥을 짓는다라는 의미부터 결국 자신의 꿈을 짓는다라는 이 짓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영석 PD에게 짓다라는 표현은 과연 뭔지
짓는다라는 표현이 뭔지, 또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혹시 직기가 있으신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삼시세끼 이후에 다음에 직기가 뭔지. 뭐 사실 새롭게 구상은 아직 없고요. 네. 뭐 있어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리 발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굳이 뭐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 저한테 있어서 짓다라는 건 뭐 뭔가를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네네. 가능하면 뭔가를 만들 때 뭐 진심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줄 건 없다. 왜냐면은 본인의 소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를 하니까요. 우리 저 최 선생님은 명량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명량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까 질문 하나 했었어요. 잠깐 네, 잠깐. 하셨죠. 이순신 예, 이순신 네. 장군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여기 뭐 역사 얘기 보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게 이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렇죠. 12척의 배로 적개배 133척을 물리쳤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철학적이에요. 12척의 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니, 역사 선생님께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지금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메카에서 예. 그 역사 인문학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줄 때는 저는 네네. 아까 피디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점수만을 올리는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12척의 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량하면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깬 그 네네. 장면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그 12척의 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그 12척의 배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7천량 해전의 대패, 그때 도망갔던 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적이 무서워서 도망간 12척의 배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12척의 배, 똑같은 배지만 누구에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라는 의미에서 12척의 배라는 걸 오늘 메카에다 좀 실은 겁니다. 세상에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계셨구나. 너무 의미를 잘 부여해 주셔가지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예. 아 참, 나는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나 PD님. 이서진 씨하고는 친합니까? 아니 왜 네, 맨날 나 PD님 작품은 이서진 씨가 이렇게 나와요? 친하죠? 친하기도 하고요. 예. 네. 아직은 물에 안 빠진 것 같아서. 야 이거 정말 제작자의 마인드다. 물 빠지면 바로 그냥. 뭐 저희는 대중의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아. 친분보다는 시청자들의. 야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물은 거는 그래도 KBS에 같이 있었는데 부탁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 예, 사심을 좀 살짝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선진 씨 물 빠질 때 연락 주세요. 네. 자, 두 분께 제가 이제 처음에 오프닝 형식으로 약간 궁금했던 거를 여쭤봤어요. 이분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아마 궁금한 것들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는 시간도 잠시 후에 있겠지만, 사전에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 아이디와 질문을 공개해서 두 분의 답을 좀 듣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터크. 예,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자, 나 PD님께 먼저 여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디 픽싱 아이디어라는 분의 질문입니다. 픽싱 아이디어. 평소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 자주 들어왔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구체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디 비슷한 질문이라서 함께 드릴게요. PJY. 이거 박영진 아니지? 네. 박진영이나 1703 님께서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주목받는 콘텐츠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잘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자, 혹시 이 두 분이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픽싱 아이디어님하고 PJY1703님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만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픽싱 아이디어? PJY? 박진영? 이 뻔한 이름이네요. 박진영 1703? 네, 오셨고. 픽싱 아이디어님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셨구나. 이 두 분의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좀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이디어를 얻고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뭔지,
두 번째는 뻔한 소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법이 있는지. 좀 어려워요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한숨 쉬었어 한숨. 질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힘든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어를 얻고 구체화시키는 방법.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10,000명이라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1명, 2명이에요. 그 1명, 2명이 되기가 어려운 거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조금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네.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는데 네.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그 실행을 부탁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실하게 그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고 믿음을 구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실행으로 옮겨서 꽃을 피우는 거지. 지금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속에 칼 하나씩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칼을 언제 꺼낼지는 자기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아무 데서나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고 그래봐야 자기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실행으로 옮길지는 본인이 어쨌든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서 그 때를 가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적당한 때를 좀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로 네.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칼을 매번 휘두르면 그거는 칼춤이다. 네, 칼춤 추는 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오늘도 보면 아이디어가 독특한 분 계세요. 그냥 패션 아이디어만 봐도 남학생이에요? 네. 남학생이죠. 남학생인데 언뜻 보기 옆에 있는 여학생이랑 패션이 똑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스타일인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학생인데 진짜 독특하게 입고 왔어요. 패션을 좀. 패셔니스타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맞대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건 어떨까요? 뻔한 소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법. 이것도 대답이 있습니까? 뻔한 소재. 뻔한 소재인데 어떻게 이걸 발상의 전환을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는 뻔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소재는 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소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오해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소재가 뻔해야만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네네.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걸 내봐야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소재는 뻔하되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새로워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어르신들이 나오는 아침마당은 매주 하지만 그렇죠. 어르신들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예. 시골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서진은 여행 맨날 하지만 이 둘이 결합된 거는 아무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네네.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나피디님 지금 대답하시면서 짜증 나거나 화난 건 아니죠? 아까 다 했던 얘기인데 또 물어봐 막 이런 말투. 예.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이 질문은 여기 오기 전에 질문한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저희가 질문을 취합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이 오늘 들은 다음에 질문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는 내지 마세요. 예. 아니, 분위기상 제가 즐겁자고 이제 하는 얘기니까. 자, 이번에는 최태선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다오리구나. 다오리 DAORIEE. 다오리 외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보내주신 공통 질문이에요. 혹시 다오리님 오셨습니까? 다오리? 다오리 안 오셨네요. 다 온다고 해놓고 안 왔네요. 자, 지금의 질문이 지금의 20대들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20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20대들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왜 최 선생님께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글쎄요, 그 20대 분들 네, 이렇게 네. 보면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또 많이 왜냐면 제 제자들이 지금 20대에 지금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왔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한 명씩 만날 때마다 저도 이렇게 담임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좀 이렇게 먹먹하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좋은 역사를 만드셔야죠. 네, 좋은 역사를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경쟁이라고 하는 또는 효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 이 젊은 청춘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김육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분들한테 김육처럼 열심히 살아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치면 어떻게 되나. 사실 김육은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성세대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또 기성세대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그 공간을 확보할 테니까 그 공간 속에서 절대 꿈만큼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보니까 이게 질문지가 사전에 유출이 됐나 봐. 예? 최태선 선생님은 너무 멋있게 지금 마무리를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그냥 막 불러가지고 나영석 PD는 뭐가 됩니까? 예. 저 나피디님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들이 워낙 많고 앞으로 해야 될 프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이미 발해가 되니까 본인이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후배랑 얘기하다가 삼시세끼를 개발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성세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최 선생님이 이게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라고요. 미래에 대한 자원인데 아까 그 PD님께서 대답하신 거 연장선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성실함을 보여주고 나중에 아이디어를 펼쳐라라고 하셨는데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만약에 아예 없다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청년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프로그램 중에 청년들 취업과 관련된 어떤 오디션 프로라든지 이걸 예능으로 좀 풀만한 아이디어들은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아이고. 해볼 생각조차 없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독하다. 없어도 그냥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대답으로 좀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예능 프로라는 거는 네.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네, 부분인 네, 거고 네. 사실 청년의 오디션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잔인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네.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어쨌든 지금 청년분들이 뭐 힘든 상황인 것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치열한 뭐 경쟁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 시대가 그야말로 뭐 포디즘 같이 막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는 시대였다면 저는 앞으로는 분명히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하나하나가 분명히 자기만의 가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요즘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각오로 노력해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모든 대학생들한테 들어보고 청년들에게 들어보면 나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죽을 각오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똑같은 n분의 1명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언론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사설과 똑같은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싸 대박 나 저거 봤으니까 하고 썼어요. 또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입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 999명이 다 그렇게 썼대요.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해서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오를 후배분들은 청년분들은 범하지 않았으면 나만의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의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나가는 공부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갖기보다는 자기만의 차별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오디션 프로는 없다. 그러면 혹시 그 미생처럼 신입사원이 삼시세끼를 하면 어떨까요? 그 뭐 그렇게 볼까요 사람들이? 예. 확실하네요 주태가. 예. 자 계속해서 들어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피디님께 드리는 질문이네요. 아이디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위드위드어스네. 위드위드어스 9768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동안 여러 방송들에서 색다른 예능들을 보여주셨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이 망설여지는 20살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살을 강조하셨어요. 예, 이제 막 대학생 된 이런 분이 이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세요? 진짜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거. 그거 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두려움을 저 정도 돼도 못 이기는데 20살 된 청년이 어떻게 이길까 사실은 싶어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못 이기는데 다만 이제 기성세대가 그런 걸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때만 잠깐 넘기는 노하우가 조금 있다 뿐이지 그거를 완벽히 없앨 수 있는 네, 방법은 네,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매주 방송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예. 다음 날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그럴진데 어떻게 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긴다기보다는 그걸 그냥 나누는 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있고 뭐 같이 일하는 작가들이 있고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 이번에 망하면 네가 책임져줘. 나 이번에 잘 안 되면 형이 뒤 좀 봐줘. 근데 책임질 수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예. 그래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책임지자. 예. 야 안 되면 너 잘리면 나도 그만둘게. 어.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 세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네.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네.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지. 네. 나 혼자서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까도 크리에이티브 그러면은 뭔가를 없는 걸 만들어야 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두려움도 없애야 돼 그게 아니라 나누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일단 얘기 관점 자체가. 저도 이제 후배들 아나운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저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견뎌야 돼요? 첫 생방할 때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약에게 지지 않을 거야. 김현욱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아자 이래놓고 틀려요. 본인이 틀려요.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술을 먹던 뭐 진정제를 먹던 뭐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써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사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나중에 그걸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게 두려움은 다 있다. 나누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리고 확실히 대답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많이 튀네요. 이게 다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최태성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위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는 세종대왕, 보통 분들이 이제 그분을 많이 꼽잖아요. 역사 선생님이니까 색다를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선생님이 꼽는 최고의 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뭐고요? 저는 부모님이요. 이거 저 혹시 잠깐만요. 이거 원래 답이 있는데 잠깐 원래 답이 있는데 옆에 나피디 때문에 지금 엉뚱한 답한 거 아니에요? 맞죠? 빨리 원래 답은 뭐예요? 아니 이 질문 많이 받는데 당황스러운데요. 예. 정말로 저는 예. 부모님이라는 생각. 그 부모님은 꼭 저의 부모님이라고 좀 떠올리지는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부모님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은 지금 나의 현재를 잇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삶이 뭐냐면 그게 역사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나를 위해서 산 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산 분들이 또 그 부모님이 좀 더 확대된 바로 우리 선조들이라는 거죠. 즉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몇 사람 예, 그 사람의 그 위대함도 있겠지만 그 몇 사람을 이어주는 역사의 그 덩어리, 그 역사의 덩어리를 더 굳게 해주고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 덩어리는 이름에는 남지 않겠지만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조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서요. 네. 그 위인은 부모님, 이렇게 한번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방금 전에 바꿨어 답을. 이 나피디의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자, 여기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면 생방이라는 거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에서는 PD가 계속 지금 외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이 2개나 남아 있고 여러분 원래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이 더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질문을 할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 혹시 이 자리에서 오늘 강연을 듣고 이것만은 내가 질문하지 않고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겠다. 이 질문은 꼭 내가 던지고야 말리라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놓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어떤 기회예요. 기회. 예. 야, 손 막 든다. 자, 우리 마이크 한 분 드리죠. 앞에 있는 여학생. 오케이, 좋아요. 자, 마이크 들고. 저는 최태성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질문은 이쪽에다 하는데 보는 거 왜 나피디를 보죠? 아니에요. 지금 시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름을 까먹은 건 아니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질문 주세요.
개인적으로 중학생 때도 역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만나뵙게 돼서 제 24살이거든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 나이가 나오네요. 네,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어서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강연이 너무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육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자는 비전을 고민해서 비전으로 얻어냈잖아요. 저는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생 때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셔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혹시 건강식품을 많이 드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왜 거꾸로 얘기하면 왜 사교육이 안 나가고 여기 계속 EBS에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저도 질문합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도 한 번의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저한테 끊임없이 저한테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남들과 비교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좀 개념을 좀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그 공간은 역시 EBS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저 자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역사에 좀 올바른 그 역사관을 좀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저도 눈 감을 때 나도 그래도 조금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라고 눈 감고 싶습니다. 야,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일단 본인의 아이디어도 얘기하시면서 은근슬쩍 EBS 사장님께 협박하셨어요. 본인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나 PD께 또 궁금한 학생 있습니까? 한 명만. 이거 손 번쩍 들었는데 손든 자세가 너무나 절실해. 혹시 두 사람이 비슷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본인 마이크 들고 있어요 혹시? 있구나. 그럼 이분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예, 뭔지.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네. 네, 일단 PD님 그 백상예술대상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현재 컨텐츠 기획자 공부하려고 준비 중인 서강대학교의 신동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새로움에 대해서 새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상당히 다른 내용임을 새로 배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미디어 혹은 기획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새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 걸음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 혹은 혁신이 이제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움은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되게 또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반반입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새로움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저는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 컨텐츠는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저는 애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사실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본인만의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의 새로움과 제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는 분명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예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어쩌면 맞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만의 새로움을 탐구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 길을 본인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중 예술을 만드는 PD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움은 동떨어진 새로움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외면당할 테니까요. 예. 자, 아까 저기 위에 계신 분 비슷한 질문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까? 의지가 너무 뚜렷해.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크레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강동호라고 합니다. 몸이 좋아요. 예. 나피디님께서 방송을 만드시는 걸 보면 항상 이제 여가 쪽 분야를 많이 만드시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중들에게 뭐 여가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다 접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의 즐거움과 방송의 의도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늘 프로그램 만들 때 대중의 입장에서 물론 생각합니다.
근데 대중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결국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금요일 날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켰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는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치열하게 여러분과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 휴식할 때까지 그런 걸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아무 때나 휴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텔레비를 켰을 때는 대리만족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컨텐츠는 늘 일상이나 본업과의 반대에 서 있는 여행, 귀농, 시골 이런 것들이 제가 다루는 거고요. 지금 학생이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가 결국 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어요. 혹시 이 질문하는 의도가 학생에게 여쭤볼게요. 레크레이션 분야를 바꾸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여가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전공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쪽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심이 생겨서 그래요. 더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안에서 저 중계석을 맡고 있는 우리 PD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별로 없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끝내면 되나요? 끝내는 걸로. 아쉽다. 이게 좀 많은 질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로 좀 마무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요일 9시 45분에 삼시세끼 하거든요. 이야, 프로 정신. 그게 돼야 다음 크리에이티브도 가능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시고 저의 방송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나영석 PD님들 만나 뵙고 너무 좋았잖아요.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쯤은 내 젊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답이 굉장히 묵직한 화두입니다. 그 답이 금방 안 나오거든요. 네네. 가끔 사시다가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특히 우리 나영석 PD는 여기 강연하기 전까지 편집하다 내려왔습니다. 편집하다 내려와서 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천 선생님은 미리 오셔서 리허설도 다 하셨어요. 정말 프로시죠. 예, 어찌 보면 본인의 강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고, 자 이렇게 없는 시간을 내서 많은 청년들에게 특히나 오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또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준 나영석 PD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카소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랬다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예술가의 출현은 없었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더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할 것인가? 또는 최태성 선생 얘기처럼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이 또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고민에 메카라고 하는 이 지식 앱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